전세난 가속화 현상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뉴스 기사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뉴스. 정책에 따른 매물 출회 언제쯤, 매물이 언제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뉴스 기사네요. 신고가와 급매가 뒤엉킨 복잡한 시장이라는 뉴스 기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지금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아파트 거래가 줄어든 가운데 나타난 일이다. 이에 따른 집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 현대 1차 196제곱미터는 지난달 13일 51억 7,500만원의 신고가에 손바뀜 됐다. 제가 압구정 시장을 일단은 잘 보라 그랬죠. 거기서 방향성이 나온다. 일단은 이 압구정에서도 이 196제곱미터면 초고가, 초대형이죠. 51억 7,500만원의 신고가가 나왔네요. 한 달 전 거래보다 4억 7,500만원이 뛴 가격이다. 인근의 현대 2차 196제곱미터 49억 3천, 현대 7차 144제곱미터 40억, 현대 14차 84제곱미터 29억 등을 비롯해 최고가 거래가 이어졌다. 계속 나오네요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신고가와 급매 거래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같은 단지인데 신고가와 급매 거래가 막 동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기현상이죠. 반포 자이의 경우에는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8억원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거래보다 6천만원 올랐다. 이 단지 내 주택형이 다른 84는 지난달 18일 24억 4천만원에 거래됐다. 7월 최고가보다 4억 1천만원 떨어진 가격이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가격을 낮춰 계약한 사례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그러니까 710 대책 이후에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용으로 추정되는 매물들이 급매로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급매물도 나오고 있고 또 신고가도 나오고 있고 막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래서 똘똘한 한 채를 노리는 신고가를 일으키는 거래와 더불어서 다주택자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사정이 있는 급매물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신고가와 급매가 뒤엉키는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뉴스 기사네요.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굳이 가를 내리려고 하진 않고 싼 매물이나 저층이거나 당장 입주할 수 없는 등 저마다 이유가 있다며 매수자가 참지 못하고 달려들면 높은 가격에도 신고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론만 드릴게요. 지금 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결론은, 제가 드릴 수 있는 결론은, 제목이 뭐예요? 이렇게 많은 정책을 썼으니까 이제 매물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언제쯤일 거냐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급매물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급매물은 소량이다. 둘째, 급매물은 소액이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급매물이 우리 법인 물건이든 뭐든 아무튼 나오긴 나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게 지금도 소량이고 앞으로도 소량일 겁니다. 그래서 이 급매물을 잡고자 하는 분들, 예전에 영상 제가 이제 급매물 잡는 이런 노하우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마우스 딸깍딸깍 해서는 제가 급매물 못 잡는다 그랬죠. 현장 나가지 않고서는 못 잡는다. 이런 소량의 급매물들은 인터넷에 매물을 올리지 않고도 충분히 거래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면밀하게 임하지 않고서는 급매물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소량이다. 두 번째, 급매물은 나오긴 나올 건데 소액이다. 이 급매물의 기준도 지금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게 낮춰줘야지만 급매물로 우리가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주관적인 것인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소액, 많이 빠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급매물이 소액이 아니라 큰 금액으로 낙폭이 나오려면 급매물이 소량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다량 또는 적채, 쌓인다. 이 정도 돼야지 급매물의 어떤 정도를 우리가 많이 잡을 수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지금 느끼는 이 시장 상황에서 보여지는 어떤 판세와 흐름은 급매물이 나오긴 나올 거지만 이게 다량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량이라면은 그 떨어지는 저렴한 그 금액의 폭 자체도 소액으로밖에 제가 표현을 드릴 수가 없겠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 기사에서는 저는 아무튼 결론은 급매물은 소량 이자 소액으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매 거래 반토막 난 노도강, 지금부터 좀 중요한 거예요. 이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뒷부분의 할 말과 이 뉴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반토막 났다. 노도강, 패닉바잉, 뭐 진원지에서 무슨 일이. 거래, 이변 중요하네. 거래 절벽 속 신고가는 여전히 나와. 거래가 절벽인데 신고가가 나와. 굉장히 기현상이죠. 근데 지금 현재 깔려져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이게 기현상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얘기는 뒤에 해드릴 건데, 일단은 뭐 노도강에서 그 뭐예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이다. 이거 뭐 노도강만의 얘기는 아닌데요. 아무튼간에 이제 기사는 노도강에 초점 맞춰서 이제 기사를 썼네요. 그래서 풍선 효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이 상승한 노도강 등 서울 외곽 지역 단지가 8월 들어서 거래 절벽을 맞고 있다. 당연하죠. 6월, 7월, 8월 계속 규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숨고르게 해야 되고 주변 눈치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규제의 피로도로 인해서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보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취득세 인상,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거래가 확 줄어든 것이다.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 맞는 말입니다. 다만 더 정확히 꼬집자면은 여기에 어떤 말이 좀 추가돼야 돼.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에서 여기다가 하나 단어 추가한다면은 갭 투자 수요를 단기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거래가 확 줄어든 것이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네요. 미봉책이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는 호가가 많이 올라서 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라고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공인중개사의 인터뷰네요.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줄었지만 신고가 거래는 꾸준히 나오며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노원 하계동 벽산 아파트는 6월만 해도 15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지만 8월 들어서는 단 한 건의 거래만 체결됐다. 매매가. 그런데 이 한 건이 전고가를 3,500만원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였다. 방학동의 대상타운 현대아파트도 10건 이상 손바뀜이 일어난 7월, 8월과 대조적으로 8월 달에는 단 5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5건 중 무려 3건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 뒷부분에서 제가 이제 이 뉴스와 또 연관된 내용들을 좀 풀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매수 문의가 줄어들고 매수세가 위축되는 것만으로 지금 이 장기간 오르고 있는 부동산 대세 상승장이 끝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누구한테 묻는 것이냐가 아니라 지금 뭐 617, 710 등등등 이 막강한 매수 수요 억제책으로 정말 부동산의 이 상승세를 종지부 찍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세 상승의 종착점의 신호는 매수세 위축이 아니라 매도 물량 적체가 필요합니다. 매도 물량 적체가. 그리고 경쟁 매물 급증? 그러니까 서로 앞다퉈 팔겠다는 신호가 필요한 것이지, 그 매도 물량 적체 없이 단순하게 매수 수요 위축만으로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정세를 중장기적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단기적으로는 안정은 찾아 보이게끔 비춰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근원 지점으로 내려간 깊숙이 들어간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말 수요 위축만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요. 공급이 없잖아요.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단기적이란 말이 빠져있다라고 친절하게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하나 더. 자, 방금 전에 봤던 뉴스랑 지금 이 뉴스랑 제가 보고 나면은 좀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일맥상통하는 뉴스 기사입니다. 자, 서서히 영향 나타나는 분양가 상한제. 9월 둘째 주 들어서 서울 청약 제로.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서울 청약 9월 둘째 주에. 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서울 아파트 분양이 8월 달에 몰린 후 9월에는 한가한 모습이다. 8월 마지막 주에 한 곳 있었고, 9월 첫째 주까지 한 곳 있었고, 신목동 8학원, 9월 둘째 주에는 접수 단지가 없다.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장에서 또 조절을 할 것으로 보여 전형적인 가을 성수기인 9월에는 서울 분양 단지를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업계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네요. 이어서 방금 전에 봤던 뉴스는 뭐죠? 거래 절벽. 지금 본 뉴스 뭐예요? 상한제 시행되니까 본격화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청약이 급감하고 있다. 자, 요거는 제가 판서를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공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뭐냐? 현재의 공급.
매도자분들이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는 매도 물량, 개인분들이 내놓는 개인 유통 매물, 이게 1번의 공급이고 2번 공급은 뭐냐? 미래의 공급입니다. 미래의 공급. 다른 말로 입주 물량. 다른 표현으로 공급을 새롭게 만드는 거니까 신규 창출하는 공급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번 공급을 저는 이제 좀 안타까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1번 공급이 지금 크게 위축돼서 우리 전전에 봤던 뉴스 기사가 뭐예요? 아니, 공급이 많아야 거래가 있든가. 공급이 없어요. 매도 물량이 없어요. 매도 물량이 왜 없죠? 일단은 이 위에 1번 공급에 차질이 생겼어요. 왜 이게 시장에 개인 유통 매물이 1번 공급인데 왜 이렇게 공급이 없죠? 왜긴 왜요? 규제책 때문이죠. 규제책 때문에 다주택자분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임대사업 등록은 그래서 왕창 해놨고, 증여도 왕창 해놨고, 바로 다 팔 수가 없는 거고, 시장의 매물이 이제 씨가 마른 것이죠. 자, 이 와중에 2번 공급도 차질이 생긴 거예요. 2번 공급도. 2번 공급 차질. 2번 공급은 신규 입주 물량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죠? 이거는? 이것도 규제책이죠. 뭐예요? 규제책은 이건 가격 통제책이라 그래야 되나? 분상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면 재개발 재건축 위축되는 거고, 재개발 재건축 위축되면 서울에 무슨 수로 아파트를 많이 지을 수가 있죠?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공급은 모르겠고 2번 공급을 해결해 주겠다고, 2번 공급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 이게 뭐예요? 이게 3기 신도시지. 3기 신도시는 2번 공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책입니다. 1번 공급은 3기 신도시로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그거는 개인들이 물건을 내놔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팔게끔, 물론 사는 것도 부담스럽고 갖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만은 파는 거 양도세는 거의 핵폭탄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보유세나 이런 것들이 장대비라면은 양도세는 폭탄입니다. 그러니까 못 파는 것입니다. 퇴로를 열어주고 이게 쫓아야 되는데, 옥죄야 되는데, 지금 사는 거, 보유하는 거, 파는 거 다 옥죄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1번 공급의 차질. 분양가 상한제 등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2번 공급의 차질, 그리고 그 2번 공급의 차질이 생긴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게 3기 신도시. 자, 이렇게 흘러가는데 3기 신도시가 2번 공급 해결책인데 몇 가지 좀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첫 번째, 이게 너무 장기다. 너무 장기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너무 장기이기 때문에 입주까지 너무너무 장기예요.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줄 세운 사람들에게 표를 좀 미리 나눠주는 거? 사전 청약을 한다고 해서 입주가 빨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장기거든요. 그러면 3기 신도시가 입주가 장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징검다리 대책이 있어야 돼요. 징검다리. 안 그러면 이 고된 세월을 어떻게 버티라고? 무슨 수로 버텨? 그러면 이 3기 신도시 입주까지 버티려면 최소한 지금 1번 공급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줘야 되고, 2번 공급 차질 없도록 이것도 공급이 원활하게 되게끔 유도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막아놓고 오로지 3기 신도시만 기다려.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떻게 버티라고? 지금 하루하루 한 주 한 달 이렇게 막 전세며 월세며 이 난리통을 펼치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까지 어떻게 버티냐고요, 지금요. 그 대책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버티게 하려면은 전세든 월세든 매매든 시중에 매물이 1번 이게 나와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다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로 인해서 1번, 2번 공급 다 차질 입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일종의 번호표를 미리 좀 나눠주는 것만으로, 그것이,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이 또 묻고 싶습니다. 누가 좀 답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정말 과연 현실적인 해결책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안정책입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이런 질문 던지는 것 자체가 시세 교란이라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묻고 싶습니다. 정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정말 다주택자 규제책이 근본적인 부동산 안정책이며, 묻고 싶습니다. 예. 매수 수요가 아무리 넘쳐나도 매물이 적체되면 끝납니다. 답 없습니다. 그때는요. 부동산 투자 다 끝나는 것이고, 누가 집을 삽니까? 하물며 수요가 많더라도 공급이 더 많아버리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공급이 그 수요 준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라면 무슨 수로 이 대대상승이 끝나버립니까, 지금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이게 정말로 진정한 해결책이냐?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위안해주는 심리 안정책이냐? 라는 것입니다. 1번 공급, 2번 공급 다. 나중에 막
우리 뭐 저기 막 유명한 호텔 뷔페 5,000원에 먹을 수 있게 해줄 거니까 한 달 굶주려라. 그러면 여러분 굶주릴 수 있습니까? 그 호텔 뷔페 10,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한 달 굶는 사람 여기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굶는 기간 동안에 막 밥값은 막 또 올라 막 쌀값이 막 오르고 배추값 오르고 막 난리가 났다고 칩시다. 어떻게 버티라는 소리입니까? 그럼 버틸 수 있는 내가 정말 5,000원으로 뭐 호텔 뷔페를 5,000원에 진짜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참아볼 정도의 물이든 빵이든 뭔가 제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